네, 대한민국 후 운명을 가르는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 팩트시트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성적은 어떤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황영코 수고 많으세요. 네, 한미 팩트시트가 이제 원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2, 3일 안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16일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좀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그러니까 그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 세 가지를 놓고서는 마지막 1, 2분까지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세 가지가 그 팩트시트 지연의 장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이제 관세 협상 주무였잖아요. 그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미국 측 협상안을 받아들고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최대 불평등 조약인 을사조약을 연상케 했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후일담으로 밝혔는데 그만큼 오랜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팩트시트 발표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는 어쩔 수 없는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협상에서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 이러면서 이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 또 이런 평가도 내놓기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론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산업의 뭐 재건 확장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 유지, 뭐 한미 동맹 현대화 그리고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같은 이제 세부 사항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것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 협력, 또 에너지, AI, 양자 기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면에서는 이제 북한 비핵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는데 확고한 목표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재건 핵연료 재처리 여기서 우리가 따내면서 한미 동맹 그 현대화 차원에서 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지금 보유하게 된 거죠. 이러한 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핵 잠수함 이제 승인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서 한 60%도 한미 정상회담과 에이펙이 도움이 됐다 이런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이달 초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죠. 예, 그러면 이번 팩트시트 좀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그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팩트시트에 담겼는지 관련해서 또 양해각서가 어떻게 체결된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선업 협력이 1,500억 달러 이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사들이 결정권도 소유하고 그리고 이익도 다 갖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2,000억 달러억인데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도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5대5 그리고 그 이후에는 90% 미국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돈을 얼마나 이제 내미 투자 2,000억 달러가 큰 돈이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외환 시장 타격이 우려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정하고 그리고 200억 달러를 냈는데 여기서도 적신호가 켜지게 될 경우에는 뭐 그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단서를 달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가로 그 관세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세 그다음에 뭐 또 부품 그리고 목재 이런 데 전부 15%를 낮추고 앞으로 부가 의약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고 그렇지만 이제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이제 대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로 하고요. 뭐 농산물, 쌀, 소고기 수입 개발 이건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한 건데 뭐 사실 미국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처도 정하고 그리고 뭐 한 수익의 50% 많게는 90% 가져가고 이런 건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품목별 그 관세 인하 시점도 지금 구체화돼 있지 않고 또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외환 시장에서 적신호가 켜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명시돼 있지 않고 이런 건 틀림없이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이 칼자루를 쥔 가불관계 협상이라는 거죠. 예. 이런 협상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안보 협상이죠. 그러니까 안보 협상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따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것도 얻어냈으니까 이런 성과를 놓고 봐서 이제 이걸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안보 협상, 관세 협상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죠. 예, 말씀해주신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관심을 모았던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것인가가 좀 관심을 모았는데 그 부분은 또 언급이 없었어요. 어디서 건조된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는 이제 한국 내에서 건조된다는 거예요. 위성락 실장이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한미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성락 실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 측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왜 팩트시트에서 빠졌느냐?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후에 팩트시트에 뭐 한국 건조 이렇게 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고요. 네. 실제 필리 조선소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하려면은 관련 시설을 막 증축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10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미국이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좀 처음으로 공개 지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팩트시트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미국 법적 요건 준수해야 된다. 그런 예. 범위 내에서 뭐 이러고 또 이게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게 붙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하도록 지지를 이제 미국이 선언을 한 거고요. 2015년에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이제 개정을 해갖고 그 당시에는 사용 후 해결료 그 이후로부터 줄곧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가 이제 금지가 된 거죠. 그리고 핵폭탄과 무관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를 얻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반면에 일찌감치 1988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처리,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확보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다시피 AI가 이게 전기를 막 잡아먹잖아요. 그 하마같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로 불리는데 이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막 박차를 내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사이에 한 5배 증축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제조 그리고 가동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재처리 그다음에 농축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위성락 실장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 이제 이런 원자력 관련해 갖고 관련된 여러 부서, 이를테면 뭐 국무부뿐만 아니라 또 국방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또 국제기구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까지도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네.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또 안보 관련해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목표였던 그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이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한미 국방 당국이 이 전자권 전수를 위해서는 이제 한 3단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하고 네. 또 신속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이제 새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GDP의 3.5% 증액하기로 했죠. 네. 그리고 25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뭐 군사 장비나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권 환수의 완수 시점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30년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250억 달러를 들인 미국 군사 장비 구입의 어떤 그 데드라인 여기도 2030년으로 못을 박아놨죠. 네. 근데 위성락 실장은 이 전자권 환수 작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급적 임기 내에 마치려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리라고 본다. 이렇게 좀 낙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팩트시트에서 이제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가 이제 28,500명이 지금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또 빠졌어요. 그런데 같은 날 SCM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2006년 이후 합의를 이제 이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좀 어려운 얘기들이 예. 좀 이제 일반 분들 시청자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SCM 그러니까 한미 안보 협의회인데 거기에 이제 공동 성명이 그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 성명 내용 가운데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랑 당시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이랑 합의한 게 현 주한미군의 수주를 28,5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가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에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전략적 유용화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이게 이제 뭐 이제 저기 설명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뭐 인도 태평양 이쪽으로까지 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주한미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XCM 가운데서 2006년 합의 내용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용성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시킬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막 전쟁이나 뭐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때 주한미군이 개입할 때는 네. 한국의 동의를 합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무를 이제 그 당시 2006년에 합의를 담았고 그걸 이번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네. 대만 이를테면 예를 들면 대만에 유사한 뭐 사태가 발생해서 대만 해협이 막 긴장이 네, 고조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주한미군을 이동시켜야 할 때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대만 관련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도 민감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또 신경 안 쓸 수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팩트시트 발표하기 전날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그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예.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이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이 한미 정상이 이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의 군함 이것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 실제 유사한 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뭐 건조할 수도 있고 또 보수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방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뭐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해갖고 중국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앞에서 무력 시위도 하고 주일 중국 대사가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뭐 자국민이 일본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좀 자제하라 뭐 이런 권고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건 바로 이런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렇게 막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제라 할 수 있는 건 틀림없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뭐 달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국익 차원의 실용 외교를 펴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런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팩트시트 관련된 내용과 또 파장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